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 켈리 최지음 다산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켈리 최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유럽 10개국에서 매장이 며칠째 한 개씩 만들어지고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현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수년 전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회사 켈리델리는 2017년 현재 유럽 10개국에서 7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행복을 1순위로 삼고 이를 기업 문화에도 적용하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 고객, 나아가 전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늘 고민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목차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한 톨의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파트 1,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을까? 바닥까지 가봐야 보이는 것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괴롭더라도 실패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 차곡차곡 쌓지 않은 성공은 반드시 무너진다. 밑바닥에서 맞닥뜨린 인간관계의 허상. 그날 생강에서 나는 죽었다. 파트 2. 무엇을 준비해야 오래 살아남을까? 머리가 아닌 눈과 발로 했던 2년간의 사업 공부. 사업에 실패하고도 다시 사업에 도전한 이유. 기준 없는 사업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결혼과 같다. 1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2년간 마트 직원보다 더 자주 마트로 출근했다.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100페이지를 이긴 4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점주들을 설득한 비결. 파트 3. 어떻게 해야 사업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사장이 1년간 자리를 비워도 성장하는 회사. 무엇을 하든 행복이 1순위다. 사장이 없어도 타격이 없는 회사여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가맹주가 사장이다. 10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10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연매출 5천억 회사를 만들고도 이코노미석을 고집하는 이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면 도전해볼 이유로 충분하다. 우리가 쓰는 새우를 누가 포획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이유. 에필로그,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한 톨의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중해 한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파도에 넘실대는 요트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본다.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남편의 꿈이었던 가족과 함께하는 1년간의 요트 세계 여행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몇 년간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유명 마트와 협약하여 초밥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7년 만에 유럽 10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을 열었다. 며칠에 하나꼴로 새로운 매장이 계속 생겨난 셈이다. 6년째인 2016년에는 연매출 4억 원을 올렸고 이 책을 쓰고 있는 2017년에는 5천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파리시의 벤처기업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된 수십여 개 회사 중 매출액과 직원 수, 성장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런 성과 덕에 2015년에는 프랑스의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교재에 나의 회사인 켈리델리와 내 이야기가 성공 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세계적인 회사들로부터 거액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도 많이 받았고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한국과 프랑스의 방송에 몇 차례 출연을 했다.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고 나의 SNS나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들은 저는 전업주부라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저도 저만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업 문화는 어떻게 만드나요? 등 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답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첫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배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철학과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에 이르렀다. 요트 세계 여행 중에 책을 집필하려 했기에 여행 내내 지난 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요트 위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니 지난 7년여의 세월이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처음 프랑스로 건너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프랑스어라고는 단 한 단어도 모르던 내가 무슨 용기로 혼자 파리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을까? 아마도 가진 게 없었기에 생각보다 행동이 많이 앞섰던 듯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흔해 빠진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홀로 공부를 마치고 사업을 하고 실패하고 빚을 지고 이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 말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이고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해 한 개의 본사와 1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내 나이는 40이 넘었고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게다가 여성 사업가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통념 역시 깨트렸다. 여성이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가정은 포기해야 하고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주말도 포기하고 일해야 한다는 통념 말이다. 나는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낳아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삶의 1순위가 사업이 아닌 가족이기에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하고 딸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여름까지 1년간은 안식년을 갖고 남편의 꿈대로 가족과의 요트 세계 여행을 떠났다. 어떤 사람은 창업한 지 약 7년밖에 되지 않은 해마다 수십 %씩 성장하는 회사를 두고 회장들이 1년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의 꿈을 이루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 또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학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도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도피처로 사용하기도 한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말이다. 한때 나 역시 나에게 없는 것에 더 집중하여 좌절에 빠지기도 했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적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큰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운이 따라야 하는데 중요한 건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갖고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곧 지금 어떤 출발선에 있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행운의 여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큰 실패 이후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갔던 내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밑바닥에 있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톨의 불씨는 이미 가슴속에 주어져 있게 마련이다. 그 불씨는 생명의 불씨이며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불씨 하나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 불씨를 만들어낼 부싯돌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나에게는 그 부싯돌은 엄마였다. 엄마를 떠올리자 가슴속에 한 톨의 불씨가 살아났고 그 소중한 작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리고 살려서 큰 불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부싯돌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다. 돈, 나이, 성별, 학력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불씨에 생명을 불어넣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삶에서 부딪힐 큰 파도에 맞서기로 결심한 모든 독자들이 자신만의 불씨를 되살려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파트 1.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을까? 바닥까지 가봐야 보이는 것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누나,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친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던 그날, 우리는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발걸음은 당시의 내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틀어박히고만 싶었다. 실패한 사업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보면 지옥 같은 하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첫 사업의 실패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당시에는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숨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반면 점심시간을 넘긴 파리는 평화로웠다. 거리 가득 여유가 넘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다. 어쩌면 내 몫의 행복까지 저들이 가져가 버린 탓에 내게 불행만이 남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망상까지 들었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자체로 고문이다. 게다가 실패한 사업가, 바닥을 친 사람일수록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게 마련이다. 그것마저 없어지면 존재의 이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롤모델이라 칭하고 나처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자주 말하던 후배에게 철저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란 죽기보다 싫었다. 그 후배는 수년 전 잘 나가던 나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고 다녔으며 겉모습만큼으로도 성공한 여성사업가의 분위기를 풀풀 풍겼다. 하지만 몇 년간의 절망적인 삶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10kg 이상 살이 쪘고 옷은 그냥 되는 대로 입었으며 맨얼굴로 지내는 게 당연해졌다. 잘 나가던 시절 나는 후배들을 만나면 그게 몇 명이라도 밥이든 차든 술이든 무조건 내가 샀다. 허나 이제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식사 시간을 피해 약속을 잡는 것이었다. 커피값이 어지간한 한 끼 식사비 못지않은 한국과 달리 파리에는 커피 한 잔 값이 생수보다 싼 곳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차비도 아까워 집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 장소를 잡았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 드디어 후배를 만났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후배는 신수가 훤해 보였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짠돌이로 유명했던 친구답게 옷차림은 단촐했지만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 한국 들어가서 사업하려고요. 인사를 끝내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후배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몇 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다. 후배는 그 시간을 알차고 독하게 보낸 듯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가이드로 일해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었던 그답게 그 돈을 특유의 절약정신으로 모으고 또 모아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게 제법 성공을 거뒀고 그 돈으로
한국의 한 사업체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래, 잘했네. 너무 잘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몇 시간 동안 내가 뱉은 거라곤 영혼 없는 추임새뿐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후배는 변해버린 내 모습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주야장천 자기 이야기만 했다. 둘째, 후배의 이야기에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진심으로 후배를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긴 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또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대견했다. 하지만 사실 내 정신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당시 내 주머니에는 커피값을 아슬아슬하게 낼 수 있을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 돈도 부담스러웠다. 고작 커피값 때문에 후배를 제대로 축하해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더없이 비참하게 다가왔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이내 다시 커피값으로 신경이 쏠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가장 비참했던 건 그토록 지키려 애쓴 마지막 자존심을 고작 커피값 하나에 내팽겨 쳤다는 사실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되자 나는 문구적됐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후배 역시 계산대로 가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준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 20여 분간의 눈치 싸움 끝에 결국 후배가 계산을 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질문. 카페에서 나올 때 나는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걷는 일뿐이었으니까. 그러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생강 앞에 멈췄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유유히 흐르는 생강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나와 후배의 삶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빛나던 삶이 과연 진짜 나의 삶이었나 싶은 허탈감.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자괴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다. 문득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을 떠나 머나먼 프랑스에서 힘겹고 외롭게 공부하던 한인 유학생이 이 강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는데 그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심정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았다. 당시에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감정이 접착제로 붙인 양 바닥에 딱 붙어 도저히 올라오질 않았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후회와 자기 혐오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다. 밑바닥까지 간 것만으로도 부족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버리고 나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삶을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속할 정도로 잔잔히 흐르고 있는 생강을 내려다보며 2년간 스스로 물어야 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고 여겼던 젊은 날의 패기.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캐묻기 위해 잔인하게도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원래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업을 하기 전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당시 한국 패션계의 디자인이 대부분 일본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다 보니 일본의 디자인은 대부분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일단 마음을 정하면 밀어붙이는 게 내 방식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유학을 결심하자마자 프랑스 학교를 알아보고 그 근처에 지낼 방을 구했으며 한 달 후 떠날 비행기 표까지 예매했다.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프랑스에서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한지 등 알아야 할 것은 산더미였지만 알아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주일 프랑스 대사관에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달 후에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다. 비자가 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요.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다는데 못 가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가면 프랑스에도 좋은 거잖아요. 가서 돈을 쓸 텐데. 그리고 한 달 후로 방도 잡아놓고 여기 생활도 이미 거의 다 정리했는데 못 가게 하면 난 어쩌라고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막무가내였지만 운이 좋게도 한 달 후에 떠날 수 있었다.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한 달 안에 마무리했을 만큼 당시 패기로 똘똘 뭉쳐 있었다. 봉주르도 모르는 아시아 여성이 홀로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다. 심지어 생활비를 프랑이 아닌 달러로 환전해 갔을 정도니 더는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 넘치던 나도 막상 비행기를 타자 덜컥 겁이 났다. 일본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아시아권에 한자 문화권이니 적응이 쉬웠던 건지도 모른다. 한데 지금 나는 완전히 낯선 곳 저 멀리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유럽으로 혼자 떠나는 게 아닌가? 사실 여러 경험을 통해 배짱을 지니게 된 것일 뿐 나는 본래 겁도 많고 눈물도 많다. 일본 유학을 갈 때도 유서를 써서 몰래 동생에게 건넸고 혹시라도 전화가 와서 암호를 대지 않으면 내가 납치된 줄 알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늘어놓았을 정도였다. 그러니 그때보다 훨씬 생소하고 두려운 변화를 앞둔 그 상황이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그러니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의아하게 여긴 옆자리 한국인 승객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딱하다는 심정과 황당함이 절반씩 섞인 듯한 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감사하게도 행운의 여신도 나를 딱하게 여겼던 모양이다. 결국 그 승객분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분의 도움으로 비행기 내에서 달러를 프랑으로 바꿨고 공항에 도착해서는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때도 그분은 내 하숙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운전자에게 건네며 내 동생이니 잘 좀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했다. 다행히도 그때 운전해준 분 역시 무척 좋은 사람이었다. 무사히 데려다 줬을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지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나는 염치불구하고 그분에게 물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혔고 방계약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어쨌든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된 좋은 사람들 덕분에 프랑스에서의 삶은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다. 내게 배짱을 심어준 건 다름 아닌 가난이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 무모하게 뛰어들게 된 원동력에는 가난이 있지 않았나 싶다. 마을 전체가 가난했으니 우리 집이라고 다를 게 있었겠느냐마는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편에 속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고 불평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타고나길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으며 살림이 어려운 와중에도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낙천적 성격의 가족도 화목했으니 나는 그토록 가난했어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 불려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우리 살림에는 고등학교를 2명 보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1명을 보내야 한다면 남자를 보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은 곧 집에는 돈이 없고 나는 여자이니 고등학교를 가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충격이었다. 우리 집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대학교도 아닌 고등학교 진학조차 어려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공부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특별한 꿈도 재능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데다 남들 다 가는 학교를 여자라는 이유로 못 간다는 게 절망적이었다. 원래도 눈물이 많았던 나는 그때 참 많이도 울었다.
시간이 지나 절망에서 조금 벗어나자 이번엔 분노가 찾아왔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분노는 어떤 열망으로 바뀌었다.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집에서 못 보내준다면 내 손으로라도 어떻게든 가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고등학교 갈 방법을 연구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상담해줄 전문가가 있는 때도 아니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방법을 찾았다. 그러던 중 육성회비 등 각종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 농업고등학교를 알게 됐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당시 내게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겁도 많고 눈물도 많던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냈기에 더더욱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나를 전보다 더 큰 좌절에 빠뜨렸다. 엄마가 어렵게 꺼낸 말을 종합해보면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왕복 차비와 식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게 그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나보다 더 참담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만큼 철이 들지는 않았다. 그저 난생 처음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과 그 정도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때렸다. 이렇게 두 번째로 찾아온 좌절감은 첫 번째보다 더욱 헤어나기 힘들었다. 화도 많이 났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정말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엄마의 고단한 삶을 옆에서 10년이 넘도록 봐왔는데 내 삶도 그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 갑자기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다. 이대로 가난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으면 됐지. 앞으로도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때의 심정은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을 때보다 훨씬 단호하고 결연했다. 이후 며칠간 고민한 끝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보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닐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러던 차 서울의 한 와이셔츠 공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 나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 결심대로 와이셔츠 공장에 들어갔다. 그 공장에서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 야간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음을 처음 배웠다. 당시 공장 월급은 6, 7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제하면 딱히 부족한 돈도 아니었다. 그 돈으로 주말이면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잔뜩 사 먹었다.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았지만 돈도 조금은 모을 수 있었다. 돈을 모은다는 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나는 점차 나청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회복해 나갔다. 그렇게 3년간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면서 패션에 관심이 생겼고 내게 소질도 있어 보였다. 재봉이 디자이너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장에서 재봉 기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터였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복장학원에 다녔다. 복장학원은 사실 디자인보다 실무에 더 초점을 둔 곳이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때는 우리나라 패션계의 인프라도 부족했고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패션은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고수하고 있는 몇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하기로 했으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최고가 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의 패션은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낯선 땅, 프랑스에서 고군분투하게 된 것이다. 무모함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라는 깨달음.
10대 시절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익혀온 재봉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썩 쓸만했다. 게다가 나는 일본에서 다녔던 대학에서의 성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모두가 걱정하던 일본 유학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도 있었다. 그렇게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라는 낯선 땅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고 있었으니 당시의 내 자신감은 하늘에 찔렀다. 나는 통역을 해줄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던 대학을 찾아가 막무가내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듣겠노라고 떼를 쓰다시피 했다. 면접을 진행했던 교수님은 내가 프랑스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나는 일본에서의 일을 예로 들면서 남은 6개월 안에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프랑스어를 익히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다행히 그때까지 내가 쌓은 경험과 학교 성적은 프랑스인 교수가 보기에도 괜찮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입학 허가를 받고 뿌듯해하며 면접장을 나왔다. 거봐, 역시 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하나가 잘 풀렸다고 둘도 잘 풀리라는 법은 없다. 단 6개월 만에 능숙해진 일본어와 달리 프랑스어는 좀처럼 늘지 않았던 것이다. 계획대로 다음 학기에 입학을 하긴 했으나 언어가 되지 않으니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중간에 휴학하고 다시 프랑스어를 더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어 실력은 생각만큼 금방 늘지 않았고 이것만으로도 나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한 이래로 10년여간 거침없이 달려오던 내 삶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일본에서의 삶과 완전히 달랐다. 물가가 비싼 데다 프랑스어를 잘 못하니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혹독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나는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님을 깨달았다. 나의 최대 강점이자 무기였던 실행력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배운 것이다. 가끔 생각해 본다. 만약 그때 일본에서 덜컥 비행기부터 탈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유학을 조금 늦추더라도 기초적인 프랑스어 회화부터 익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프랑스의 패션과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한 후에 떠났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잃을 게 없는 젊은 날 한 번쯤 이렇게 대책 없이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도 있고 나이도 있어 책임질 게 많을수록 치열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음을 이제는 안다. 사업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곤 한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프랑스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컸던 나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학교 2곳을 졸업했다. 일본에서 공부한 것까지 따지면 나는 대학교를 3군데나 다닌 셈이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는 곧바로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패션 업계에서 일할 수 있었다. 원하는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었으나 이미 프랑스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도 했고 취업까지 된 마당에 굳이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잘한 선택이었는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원하던 대로 패션 업계에 종사하게 된 건 매우 기뻤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이 싫어서는 아니었다. 분명 한국에서 최고가 되려면 일본에서 공부해야 했고 일본에서 최고가 되려면 프랑스를 가야 했다. 또 프랑스가 패션으로는 알아주는 곳이니 프랑스에서 최고가 된다면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일을 해보니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프랑스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만의 독특한 발상이나 굉장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했는데 이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프랑스 패션계에는 최고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해야 중상위권 정도에 머무를 게 확실했다. 이는 곧 내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였다. 긴 고민 끝에 일단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렸기에 잠시 머릿속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직과 영어 공부도 할 겸 미국 유학을 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다. 그런데 더 고민할 틈도 없이 누군가가 세 번째 선택지를 건넸다. 당시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절친했던 한국인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이라며 나를 찾아와 몇 개월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너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지? 그럼 다음 회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여러모로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 또한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게 친구는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나에게 부탁 비슷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나는 친구가 제안한 사업 분야인 전시업이나 광고업에는 문외한이었고 여전히 패션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 비록 패션계가 기대와 다소 다른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에 만족했고 나름 즐겁게 일했다. 그런데 평생 꿈꿔오고 공부해온 패션과 디자인이 아닌 생소한 분야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게 옳은 선택일까? 고민이 되었다.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친구는 말을 덧붙였다. 평생 이 일을 하라는 건 아니야. 네가 원할 때까지만 하면 돼. 그냥 이직 준비하는 동안만 좀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거야. 친구의 말에 나는 크게 흔들렸다. 그 말대로 친구를 돕다가 이직의 기회가 왔을 때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그만이었다. 또한 당시 친구가 부탁했던 행사에는 한국인 인력이 필요했는데 내 주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항상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흔들렸다. 게다가 나 역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애초에 이직을 결심한 것도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니까. 결국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생소한 분야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일을 시작한 지 1년. 사업은 거의 자리를 잡았고 패션계 못지않게 그 일에도 어느덧 익숙해졌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친구의 사업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일했다. 실제로 내 돈을 일부 투자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인맥을 동원해 빌려서 메우기도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나는 그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내 일처럼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 큰 힘이 됐어.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해. 다시 패션계로 돌아갈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지. 맞아, 결정을 해야겠지.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줘. 친구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했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날부터 며칠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이 일이 나에게 잘 맞나? 지금까지 즐겁게 일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패션계로 돌아가지 않아도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 쳐도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해 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았다. 패션 일을 계속했을 때와 친구와 이 일을 했을 때 언제가 더 행복했지? 이 질문을 되새겼다. 그러자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사실 프랑스에서 패션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동안 느낀 점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다 바쳐 20, 30년을 일해야 겨우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질까 말까 했다. 게다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한순간에 망하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이렇게 리스크가 큰 데다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기 어려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반면 친구가 함께 했던 전시업은 그때그때 전시의 테마나 컨셉이 달라졌기에 계속해서 변화도 있었고 덕분에 항상 새로움과 재미를 느낄 수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패션계에 종사할 때도 패션쇼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일에 가장 흥미를 느꼈었다. 그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짠 하고 결과물을 내보이는 순간이 가장 좋았다. 비슷한 이유로
전시업, 광고업에서도 재미를 느낀 것이라.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종합했을 때 나는 패션 쪽 일을 할 때보다 이 사업을 할 때 더 행복했다. 패션계로 돌아갔을 때와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언제 더 후회가 남을까?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어렸을 적부터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패션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은 터였다. 패션계로 돌아가면 일이 잘 풀려도 고만고만한 디자이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반면 이 사업은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중이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고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친구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선 친구에게 내 결정을 알렸다.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했고 조금은 안도하는 느낌이었다.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니 내가 함께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기는 듯했다. 이렇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친구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 직원이 아닌 동업자의 형태로. 친구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돈을 마련해 회사에 투자했고 친구와 나는 각각 6대4 정도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제 직원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가 된 것이다. 먼저 친구와 나는 각자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일거리를 받아오는 것은 친구의 몫이었고 그는 기업에 제안한 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통해 계약을 끌어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나는 숫자에 약했기 때문에 회계나 재무도 친구의 몫이었다. 대신 나는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주로 한국 쪽 거래처와 직원들을 관리했다. 그리고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빌리는 게 내 역할이었다. 자금 조달을 내가 맡은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외국인인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지인들에게 빌려야 했는데 친구의 주변에는 돈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친구는 부탁을 받으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인간관계가 좋았다. 하지만 부탁이란 대체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 역시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라 짐작해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은 데다 내 친구 역시 그런 부탁을 할 성격이 아니었다. 물론 내 주변에도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다. 당시 꽤 잘 나가던 사업가 몇 명을 알고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조금 나아진 터였다. 그래서 약 9년간 그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면 수차례 걸쳐 가족과 지인에게 빌리곤 했다. 이때만 해도 그 후로 몇 년간 이들에게 마음의 빚까지 진 채로 살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